잡초에서 여쭤고서로 당당하게 인정받은 우장천. 아버지가 저런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아들이 대신 속죄한다고 갚을 수 있을까? 친일 급진 개혁파였던 조선군훈련대 제2대대장 우범선은 명성황후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했다. 1895년 민비를 시한 을미사변에 가담해서 역사에 피를 묻힌 그는 바로 일본으로 망명하고 가정도 꾸렸지만 18년 뒤에 기회주의자 고영근에게 암살당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우장천은 5살이었다. 생계가 막막한 일본인 어머니 사카이 나카는 가서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고아원에 맡게 했다. 조선말을 배우거나 김치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 일본인처럼 살았다. 도쿄 조국대학에 다닐 때에 친했던 조선 유학생 김철수에게서 아버지의 엄청난 범죄를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당시 조선 인으로 우장천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이 본인만 아니라 이었다. 일본의 아내 와타나베 코하루와 결혼할 때도 구걸했다. 조선인 사유를 반대하자 오히려 아내가 친정을 버리고 떠나나왔다. 조선인으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그를 후원하던 일본인이 대리사위로 선아가 나가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장씨는 끝까지 단양의씨를 고집했다. 1935년 자주사위의 진화를 이을 만큼 대단한 논문 배추 서식물에 관한 개념 분석을 발표했다. 다윗이 정의 진화를 설명했다면 우장천은 정의의 탄생을 밝힌 것이다. 이 논문에서 우장천은 유체가 배추와 양배추의 자연교배로 태어난 잡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논문의 저자는 영어로 나가하루이었고 그가 제시한 정의 합성 모델은 우의 삼각형이라고 불린다. 우의 삼각형. 일제 강점기에 그것도 일본에서 조센징으로 살려면 귀도 닫고 입도 닫고 얼마나 참아야 했을까. 어릴 때 가원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아들에게 어머니는 짓밟 피워도 끝내 꽃 피우는 길가의 면대를 보여줬다. 하도 무뚝뚝한 아들이 얼굴이나 성격 때문에 불독이라는 병명까지 얻자 어머니는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하루 한 잔씩 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한국인과 일본인을 부모로 둔 그는 어쩌면 배추와 양배추 사이에 태어난 유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른다.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로 1950년 고국에 들어간 그는 한국말도 모르고 김치도 못 먹는 일본놈처럼 구박을 받았다. 1959년 형년 61세로 별세하기까지 고국에서 불과 9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농작물 품종을 개발하는 엄청난 업적을 세웠는데도 우범선의 아들이라는 형들이 끝까지 그의 목을 졸랐다. 참고 참던 정세는 결국 이와 12장이 깊이 숨어있던 계량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당뇨까지 겹쳤다. 1959년 수술을 3번이나 받았지만 병세는 돌이킬 수가 없었다. 한 해 2번 수확할 수 있는 벼를 개발하기 위해서 병상에서 봉지에 담은 싹을 관찰하던 그였다. 임종하기 전에 이기자 벼를 보지 못하고 먼저 죽게 되었다고 한탄하게 됐다. 배추도 아닌 양배추도 아닌 잡초처럼 떠돌던 우장천은 죽기 4일 전에 유체로 인정받았다.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아내와 가족이 우여곡절 끝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농림부 장관도 찾아와서 대한민국 문화 포장을 수행했다. 평생을 참고 기다렸던 대속의 눈물이 결국 터졌다. 조국이 날 인정해줬구만. 근데 좀 일찍 주지. 양배추는 잡초처럼. 우장천. 12장 계약. 12장이 점막이 염증으로 성해서 무표인 상태. 밥을 먹고 시간 좀 지나서 가슴 아리째 명치 아프고 장에 피가 새어나와서 검은 똥이 나올 수 있다. 헬리박터균이나 흡연으로 점막에 생긴 상처가 점막 아래까지 깊어져 생긴다. 저절로 낫기도 하지만 쉽게 재발하며 심해지면 12장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 죽음의 천사와 싸우다 절규한 에드바르 몽크. 절규하는 화가 에드바르 몽크는 평생 죽음과 함께 살았다. 5 남매 둘째였던 그는 5살의 어머니를 여의었다. 무려 20살이나 많은 남편과 올망절망한 5 남매를 돌보던 어머니가 결핵에 걸린 것이다. 그의 유일한 기억은 헬스간 어머니가 의자에 힘없이 길의 창밖의 들판을 안타깝게 내다보는 모습이다.
한술 많은 너네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웠다. 어머니 쩍 내리밀까 몽크도 피를 토했다. 침대 시티에 묻은 붉은 피를 본 13살짜리는 죽음의 신과 마주친 듯이 쏘들쏘라채 얼렀다. 계력은 누나를 대신 데려갔다. 누나는 15살이 된 어느 날 힘없이 의자에 앉아 달라고 부탁했다. 어머니처럼 의자에 지워졌다. 은희와 누나가 같은 질병으로 의자에서 죽은 것이다. 누나의 죽음을 아픈 아이 시크 차일드로 그려낸 남동생은 그 의자를 죽을 때까지 간직했다. 그 무렵에 여동생은 정신병을 앓았다. 아버지 쪽 저절까 아버지는 어릴 때 툭 하면은 무서운 귀신 이야기나 에드가 앨런 포의 수사는 추리소설을 실감나게 들려줬다. 가정을 지켜주던 아내를 잃은 뒤에 아버지는 점점 정신이 이상해져서 장교에 미친 듯이 빠져들더니 27살에 돌아가셨다. 뭉크는 죽음이 언제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신을 바로잡아 갈 것 같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불안과 걱정과 죽음의 천사들이 옆에 서 있었다. 노을 때도 나를 따라왔고 봄의 햇살과 여름의 영광 속에서 나를 따라왔다. 저녁에 눈을 감으면 바로 옆에서 죽음과 지옥의 저주로 나를 위협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잠에서 깨서 어두운 방을 두리번거리곤 했다. 내가 지옥에 있나? 따뜻한 어머니와 누나를 그리던 섬뜩한 청년의 첫사랑은 유부녀와 잘못된 만남으로 잿더미가 되었다. 이별 질투와 우울을 걸받은 청년은 사랑과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배신에 대한 복수로 시작한 사랑은 결국 피가 섬뜩한 총격 사건으로 끝났다. 총을 들고 막무가내로 덤비는 그녀를 말리다가 손가락 하나를 잃었다. 갑자기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죽을 것 같은 피로감에 멈춰서 난간에 기댔다. 검부른 바다에 마치 허영 같은 핏빛 구름이 걸려 있었다.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나는 불안에 떨며 자연을 깨뚫는 거대하고 끝없는 절규를 느꼈다. 불안에 절규하던 뭉크는 점점 숲에 깊이 빠져들면서 한층이 심해져서 아버지 쪽 정신이 병이 도지기 시작했다. 어느 동안에 뭉크는 치료를 거부했다. 평생을 극도의 불안 속에 살았는데 왜 치료를 피했을까? 나의 고통은 나 자신과 예술의 일부다. 고통은 나와 분리되지 않는다. 고통을 없애면 예술이 망가질 것이다. 나는 그 고통을 간직하고 싶다. 뭉크는 당시 가장 무서웠던 죽음의 두 색깔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계력의 붉은 핏자국과 아버지에게서 전해온 광기의 미친 색깔이다. 뭉크는 50대를 앞두고 시골에 숨어 가끔 병원에 다니면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렸다. 작업실 바깥은 지옥이었기 때문에 한사코 사람을 피하면서 작업실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세상과 소통하려 애썼다. 죽음의 신이 멀어지자 그림도 밝아졌다. 어쩌면 그는 끝까지 악령과 싸웠을지도 모른다. 말년의 나치가 악령처럼 그를 괴롭히자 목숨처럼 여기는 작품을 숨기고 끝까지 버텼다. 나치가 발효하던 1944년 바이러스로 죽을 때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책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이다. 조현병 생각하고 듣고 말하는 내용이 심하게 왜곡되고 감정과 정서도 둔감해져서 사회적 기능에 진행을 주는 질환이다.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망상이 자꾸 바깥 자극이 없는 데 헛것을 보거나 듣고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 우리는 뇌에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라는 가설이 유력하다. 조현병 빨리 진할수록 정상이 가고 회복도 재발도 적다. 조현병 열등감을 불태워 구루병에서 바로 선 알프레드 아들러 아르트 1870년에서 1937년에 내일제 기억 중의 하나는 두더리 붕대를 감고 바닥에 앉아 있던 장면이다. 맞은편에 있던 형은 건강해서 뛰고 달리고 마음대로 놀았지만은 나는 일거수일투족이 불편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고생을 참 많이 했다. 아우레트 아들러가 2살에 구루병에 걸려 마음대로 놀지 못했던 기억이다. 형은 항상 나보다 앞에 있고 여전히 나보다 잘해.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둘째는 2살 터울의 형 지구먼트를 평생 부러워하고 질투했다. 4살의 간신히 걷게 됐지만은 걸음이 굼떠 지나던 자동차에 2번이나 치였다.
동생이 태어나자 부모의 사랑이 온통 동생에게 쏠렸다. 같은 침대를 쓰던 동생은 아들은 4살 때에 디프테리아로 숨을 거뒀다. 왜 그리 맥없이 죽어버렸을까? 5살 때에 친구와 스케이트 타러 가다가 돌아가면서 길을 잃었다. 땀에 젖은 몸으로 주위에 떨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졌다. 폐렴이라 얼마나 잤을까? 살짝 정신이 들었을 때에 의사가 추모에 부모에게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 가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쩌면 죽음은 득에서 그를 살리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경쟁심이었을 것이다. 항상 당당한 형에 대한 열등감은 경쟁심을 계속 부추겼다. 친구들도 논을하고 공부를 게을리하자 수학 교수는 학업보다도 구두정리 견습생을 권했다. 수학 성적이 가장 낮았던 아들은 무섭도록 수학에 집중했다. 어느 날 수학을 제일 잘하는 학생이 풀지 못할 문제를 부족했다고 손을 들고 친구와 교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리고 5살에 세운 목표대로 의대로 가서 의사가 되었다. 1870년인데 1930. 안과 의사로 환자를 진료하면서 시력이 떨어지면 청력이 발달하는 것을 보고 아들은 열등감과 보상이라는 개념을 세웠다. 인간은 누구나 제각각의 원인으로 느끼는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생활 양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랬다. 아들에게 열등감은 경쟁심을 북돋우는 불쏘시개 같은 것이었다. 경쟁심 자체가 곧 경쟁력이었다. 아들에게 심한 열등감을 불러일으킨 두 사람이 하필 이름이 같았다. 마탱이와 프로이트, 둘 다 지금은 두다. 30대 중반까지 마탱이에게 열등감을 느꼈다면 그 뒤로 프로이트에게 질투심을 불태웠다. 아들은 14살 많은 프로이트와 만나면서 스스로 제자가 아니라 동료라고 생각했다. 그런 인간의 기본 요건은 성욕이 아니라 의지력이기 때문에 삶의 방향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개인의 능력의 가치를 두었다. 어릴 때 형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던 아들은 왜 건강 경쟁을 계속하지 않았을까? 의사가 혈압이 높으니 쉬라고 조의를 줬지만은 아들은 다른 경쟁을 위해서 건강을 자꾸 미뤘다. 1937년 5월에 스코틀랜드에서 강의하다가 갑자기 더 이상 경쟁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떠났다. 향년 67세. 마탱 지금은 드는 돈도 많이 벌어서 동생들을 후원하면서 88세까지 장수를 누렸다. 심장을 따르면서 드네도 데려가라. 열등감을 경쟁심으로 환상하는 아들의 명언이다. 열등감을 불태워서 고리병의 다리를 곱게 펴는 방법을 찾아내는 식이다. 그런데 나는 왜 건강에서는 자신의 심장을 따르지 않았을까? 자신을 따르지 않는 걸 깨달은 심장이 결국 저인을 공격했을 것이다. 사인은 심장마비, 헐라텍. 비타민D가 모자라서 어린 아기들이 머리, 가슴, 팔다리, 애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성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구루병, 뼈연화증이라고도 한다. 대개 4월부터 2살까지 아기에게서 잘 나타난다. 햇빛이나 음식으로 비타민D를 충분히 얻지 못해 생기는 칼슘과 인의 대사 장애가 원인이다. 머리뼈가 얇아서 물러지고 가슴이 새가슴처럼 튀어나거나 어깨가 곱사등이처럼 꾸정해지며 다리가 휘어서 부러지기 쉽다. 인형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뜬 설리번, 앤 설리번. 교장에 추선서를 들고 온 교사는 부모와 함께 마중 나온 7살짜리 시가 장애 소녀를 보았다. 소녀가 교사의 소녀 교사의 가방에서 인형을 집어들자 교사는 소녀의 손바닥을 펴서 가만히 둬라고 썼다. 인형을 끼는 줄로 안 소녀가 악당한 일을 부르는 바람에 교사는 언니가 더욱 깨어졌다. 앤 설번이 헬렌 켈러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다. 앤은 헬렌의 손바닥에 쓴 돌이라는 자신의 손바닥에 쓴 인형을 선물하려 했다. 그를 알리 없는 헬렌이 길들지 않은 망아지처럼 막을 뛰는 바람에 의자에 간신히 눌러 앉으라고 앤은 첫날부터 기진맥진했다. 마음을 열기 위해서 헬렌에게 너그럽기도 했지만 돌을 따라 쓸 때까지 절대 인형을 쓰지 않았다. 주정뱅이 아버지는 급이다면 어린 딸을 때렸다. 5살의 결막이 박테리아 감염병에 눈병 트루커를 안에서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가 없게 됐다. 결핵을 앓던 어머니가
8살에 죽고 아버지도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애는 동생 제임스와 함께 고원에 버려졌다. 동생마저 기력으로 세상을 떠나자 충격을 받은 애는 발작으로 독방에 갇히고 자해와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다. 고원에서 가까운 성당 신부의 도움으로 애는 눈수술로 2번 맞았다. 의사가 마취를 잘못하는 바람에 시력이 더 나빠지자 시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았지만 거리에 시력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14살에 시각장애 학교에 들어가서 받은 3번째 수술로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한 애에게 비로소 밝은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다. 밝은 것으로 이끌어주는 교사를 만난 것이다. 은퇴한 간호사 로라 브리즈먼은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악다구니를 부리는 애에게 인생을 지어주고 손바닥에 도우리라고 썼다. 눈이 열린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애는 로라에게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방법을 그대로 헬렌에게 써먹었다. 그 내용도 로라가 직접 바느질해 준 것이다. 인생이 로라와 앤과 헬렌을 이어준 셈이다. 로라도 2살 때 성홍열을 앓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을 잃어서 장애가 매우 심했다. 5감 가운데 4가지를 빼앗겼다. 로라는 중증 중복 장애를 하고 정규 교육을 받은 첫 여성으로 꼽힌다. 크리스마스 캐럴로 유명한 작가 찰스 디킨스는 미국을 여행하다가 로라를 만난 경험을 아메리칸 노트에 썼다. 헬렌 켈리의 어머니가 이 책을 읽고 앤 설리번을 교수로 만나게 된 것이다. 늙음하게 로라는 37살이나 어린 앤을 만난 것을 고마워했다. 늙어서 쓸모없어진 자신을 쓸모있게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겸손과 감사의 태도는 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헬렌 켈러가 유명해지자 친구가 앤을 죽여 세웠다. 당신이 없으면 헬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앤이 정색하며 대답했다. 그럼 내가 헛되이 산 거잖아. 사랑이 뭐예요? 어느 날 헬렌이 물었다. 사랑은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 같은 거야. 앤의 설명이 이어졌다. 구름은 만져지지 않아. 하지만 비가 오는 것은 느낄 수 있고 꽃들과 목마른 돼지가 무거운 날 뒤에 내리는 단비를 얼마나 반가워하는지도 알 수 있어. 사랑도 역시 만져지지 않아. 그렇지만 사랑이 만물의 선사는 달콤함은 느낄 수가 있지. 사랑이 없으면 행복도 하지도 않고 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단다. 눈꺼풀 트라코마, 안쪽의 흰자위를 덮는 결막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눈이 충혈되고 가렵고 따끔거리며 밝은 빛에 예민해진다. 눈꺼풀 안쪽이 부어오르고 깜빡일 때 속눈썹이 각막을 찌른다. 특정 박테리아가 원인균으로 한눈에 생기면 다른 눈에 금방 없는다.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뒤에 눈을 만지거나 수건이나 화장품을 같이 쓰는 경우에 옮게 되어지는 트라코마. 파리가 균을 옮기기도 한다. 내버려두면 염증이 검은 자위를 덮는 각막으로 번져 시력이 나빠져 실명할 수도 있다. 성홍열은 사슬할 균에 옮아서 목에 염증이 생기며 온몸에 열이 나고 닭살 같은 작은 두드러기가 넓게 퍼지는 급성 감염성 질환이다. 갑자기 열이 나고 머리와 목이 아프고 토하게 되며 이틀 뒤에 붉고 짙은 두드러기가 소름 돋듯이 온몸에 나타난다. 특히 혀가 딸기처럼 붉어진다. 감염된 환자의 기침으로 주로 감염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흔하다. 대부분 저절로 나왔지만 드물게 사슬균이 다른 조직으로 옮아 화농성 합병증이나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재생물 양성 비늘로 라듐을 쪄려낸 마리 퀴리 1867년에서 1934년 대개 60을 전후로 해서 수명을 사셨네. 마리는 마치 마녀처럼 보였다. 법을 끓는 그들은 가만서도 이것저것 썼고 걸러내면서 실험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1898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학교의 실습실, 정확하게 마구간과 감자 창고 사이에 있는 작은 흙간이다. 마리는 역청 우라늄 광을 부수어 잘게 익은 가루를 사안에 녹인 뒤에 끓이고 가라앉히고 고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성분들을 분리해내었다. 광부들이 재수없는 강물하고 던져버리던 역청 우라늄강 10톤을 4년 동안에 마녀처럼 흘린 듯이 걸러내서 얻은 결과물은 플루토늄 10g이다. 그야말로 0.0001%의 손으로 하나하나 발라낸 것이다. 재수 없는 광물을 5달 더 걸러내어서 라듐도 찾아냈다.
마리와 피에르의 길이 부모는 원자 번호 84와 88 원소를 처음 발견한 건으로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미가세고 한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습용 시선을 두기에 민망해져서 버리던 해부학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다. 동료 과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노벨상이 역사상 가장 초라한 실험실에 나온 가장 유명한 연구다. 마리는 쟤들과 기괴한 실험에서 나오는 독한 가스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 가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기리 부분은 알고 있었다. 방사성 물질이 라듐에서 나온 공기도 방사선을 뗀다. 우리는 강선에서 강부들이 폐암에 걸리게 하는 불활성 기체 원자 번호 86일 재수없는 강물 10톤을 쌓아놓고 4년 넘도록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마리는 플루토늄과 라듐이 뿜는 방사선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을까. 그 영역을 끓이고 다니면서 마리는 얻은 가스를 얼마나 많이 마셨을까. 마리는 정말 성녀처럼 보였다. 1차 대전이 벌어지자 당장 운전부터 배웠다. 엑슨 장비와 보조발전기에 실은 트럭을 제작해서 야전병원으로 달려간 것이다. 부상병의 팔이나 다리를 불필요하게 자르지 않도록 먼저 방사선 검사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병사들은 마리가 이끄는 방사선 부대를 뿌띠킬이라고 불렀다. 당시 뿌띠킬을 검사를 받은 부상병은 자그마치 100만 명에 넘는다. 라듐을 가지고 특허를 냈더라면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마리는 그런 유혹을 던칼에 거절했다. 원소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녀가 가진 쓸모없는 노벨상 메달을 녹여서 금을 기부하려는데 프랑스 중앙은행이 반대하자 노벨상 상금으로 채권을 사서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투자할 정도였다. 마리는 거의 모든 상이나 상금은 거부하거나 소속 기관으로 넘겼다. 평생 얼마나 많은 방사선에 시달렸을까. 20대부터 재수없는 강물을 끼고 살면서 그 가스까지 마신 데다가 뿌띠끼리에서 구한 부상병의 생명만큼 방사선을 많이 쬐었을 것이다. 그래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라디온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그녀였다. 살균 효과가 있는 걸 알자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라디움을 팔목에 붙이고 다니기도 했다. 50대 중반 들어서 증상이 나타났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파리해지고 두 눈도 거의 보이지 않는 데다가 높은 열로 간신히 숨 마실 정도로 새하였다. 라듐을 만지던 쭈글쭈글한 손가락은 지문이 집어지고 떨리거나 마비되었고 상처에서 고름이 흘렀다. 1934년에 방사선은 결국 마리를 쓰러뜨렸다. 향년 66세 재생불량성 빈혈로 마친 말년에 10년 남짓 고통으로 휩싸였을 때 라듐이 두렵거나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일찌감치 마리는 말했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재생불량성 빈혈, 몸에서 피를 만드는 뼈 속에 있는 골수의 조혈모 세포가 줄어들면서 빈혈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혈액 공장에서 생산 장비가 고장난 셈이다. 어지럽고 피곤하며 숨쉬기가 거북한 빈혈 증상에 이어서 맥혈구가 모자라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혈소판이 줄어들면 출혈이 심해진다. 우리는 유전, 저감면역, 방사선, 화학약품으로 짐작이 되고 있다.